I gonna walk away. Before I leave, I have to say. 네, 한국언어문학과 이재복 교수입니다. 앞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우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약수령 그 논술고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1차, 2차 논술고사를 출제를 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산 지역 5개 고등학교에 그 문제를 보내서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을 보게 하고 또 저희 출제위원 3분 선생님께서 채점을 해서 이미 그 성적 같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코멘트까지 달아줬고요. 2차 그 논술고사 문제는 지금 입학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약수령 논술고사의 목적과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능형 전공 능력 검사를 보완할 목적으로 저희가 그 새로 신설을 한 것이고요. 뭐 암기 위주의 그 교육을 탈피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현실 분석 능력 그리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할 그런 목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출제의 기본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전반의 교과목을 활용을 하겠다. 이 두 가지는 좀 잘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약수령 논술고사의 지문 및 문항수입니다. 1차 모의 그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총 6개였고요. 2차 모의 그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이 7개였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모의 문제 문항수는 모두 10문항이었습니다. 이 그 10문항은 아마 픽스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글자 수 및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그 모의 문제의 경우 30자에서 300자까지 그 범위를 설정을 했고요. 2차 모의 논술 문제의 경우에는 50자에서 300자입니다. 그러니까 300자를 절대 넘지 않을 겁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그 문항별 배점이 조금 다른데요. 1차 그 모의 문제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1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글자 수가 한 300자 정도로 답안을 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 15점, 그래서 45점을 배정을 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 답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7점을 배정을 했고요. 3번에서 8번, 그러니까 3, 4, 5, 6, 7, 8번의 경우에는 각각 8점 이렇게 해서 48점,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문제의 경우에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번, 2번 문제인데요. 가번 같은 경우에는 정인지의 훈민정음 후서,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언문창제의 반대 상소문, 이렇게 가 지문과 나 지문을 서로 대조된 그 지문을 주고요. 어떻게 그 물었냐면은 그 가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의 견해, 그 반대되는 견해와 왜 반대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300자 이내로 쓰라고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그 경우에는 그 밑줄 친 그 부분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둥근 자루와 모난 구멍 같은 경우 어긋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둥근 자루라든가 모난 구멍과 같은 그런 비유가 어떤 것들을 이 가의 지문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간단하게 30자 이내로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문제는요, 이렇게 지문이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고요. 이 지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재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그러니까 앞에 전체 지문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이해력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문이 이런 지문이고요. 이 지문은 이제 행복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기억의 추상적인 의미를 논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빈칸에 적어 넣으시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논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빈칸에 적어 넣어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문이었는데요. 그 지문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쓸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집을 지으려면 돌과 나무와 흙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곧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통해서 답안을 쓸 때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는 해독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제시문을 해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과 니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 맥락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순된 논리로 글을 구성한 작가의 의도가 어떤 것이냐, 그 역설적인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묻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비틀어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서 이제 9번의 문제인데요. 여기 제시문을 잘 보시면 이 제시문은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쓴 그런 글인데요. 이분은 과학자이지만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그런 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위의 제시문을 토대로 하여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나왔던 5번하고 6번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글의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답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제시한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번에서 물었던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7번에서 물었던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비료의 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시문을 어떻게 꼼꼼하게 읽느냐, 이와 관련된 어떤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8번 문제는 다른 어떤 대학의 논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조금 특징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위 제시문을 읽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학 체감의 법칙과 수학 체증의 법칙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답안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조금 더 독창적으로 학생들이 좀 답안을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제시문들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이해하고 판단한 학생이라면 이렇게 투입량과 산출량이 이렇게 처음에는 비례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비례하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투입량이 아무리 투입량을 많이 늘려도 이게 하나의 어떤 지배적인
하나의 독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출량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과 관련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그 출제를 할 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약수령 논술고사 문제는 단순하게 문자적인 어떤 제시문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답안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다.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번 같은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사실은 이 문제는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지문을 주고 앞에 얘기했던 제시문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한 다음에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그 다른 관점을 비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300자 이내라고 요구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축약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문장력이라든가 뭐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그 학생이 어떻게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냈느냐 이런 것들을 커다란 어떤 논술의 형식을 축약해서 이렇게 묻는 문제들을 반드시 출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항인데요. 이 문제를 잘 보시면요. 여기 가와 나의 지문이 있는데요. 이 가의 지문에 들어가는 이 기억에 들어가는 그 답안을 나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문제인데 여기에도 역시 그 그래프 어떤 도표 같은 게 제시되어 있죠. 1인당 실질 GDP하고 여기는 이제 그 대기 오염인데 여기 글자가 지금 안 나왔네요. 대기 오염인데 어떻게 되냐면 GDP가 계속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대기 오염도 점점 어떻게 비례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정점이 되고 그 후로부터는 계속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물었냐면 위에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답안을 보면 어떻게 답안을 썼냐면 저희가 아까 물은 그 문제는 A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는데 그에 비례해서 대기 오염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물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쓰면은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하면서 대기 오염이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환경 오염에 들어가는 수많은 어떤 그 경비 같은 것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 고갈됨으로써 인간은 어떤 그 행복 같은 것들을 생각보다 이렇게 GDP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어떤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답안만 쓰면 되는데 어떤 답안을 많이 쓰냐면 이걸 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실질적인 뭐 대기 오염이 점점 떨어져서 선진국형으로 간다. 이런 답안까지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한 이 기억에 들어갈 아주 적절한 답안을 학생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건이 뭐냐, 그리고 질문이 뭐냐, 그리고 이 질문에 적합한 답안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간단하게 그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과목의 교과서에서 지문을 활용을 한다. 아까 거기 뭐 수학 체감이라든가 체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교과서인데요. 왜 경제적인 교과서에서 왜 지문을 내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지문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내느냐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역시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정독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제시문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논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 있는 문항부터 풀어라.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